임상실습 준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으면 이미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병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국시를 보기 전에 한 달이라도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실습을 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복장입니다. 병원마다 복장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 어, 전에 갔었던 선배들한테 문의를 해도 되고 병원에서 실습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문의를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걸이나 목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퍼 하다가 긁힐 수도 있고 그게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습 가운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입으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그냥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으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서 옵저베이션을 하다 보면 발이 부으면 구두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할 때 옷을 따로 갈아입지 말고 실습을 하면서 입는 복장으로 출근을 하고 그대로 실습을 마무리하면 퇴근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병원마다 중요한 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실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실 내부에서는 학생들끼리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하고도 가능하면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한 점은 환자나 선생님들하고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 있을 때는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서서 옵저베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서 옵저베이션을 하다가 치료하고 있는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면 그때 앉으면 되겠습니다. 또 앉아서 선생님을 보조할 때는 가능하면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잠깐 그 환자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것은 사실 실습을 하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지각 또는 결석을 하게 됐을 때는 미리 사전에 임상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꼭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실 내에서는 큰 소리로 어떤 얘기를 한다기보다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테이블이나 매트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운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위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치료 선생님이 따로 지시 없이 의자에 바로 앉아서 옵저베이션을 시작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호자나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교육을 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나 환자가 질문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질문은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 선생님께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아프면 담당 교수나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치료실 내부에서는 뒷걸음질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실 공간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보행을 훈련한다던가 이런 식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뒷걸음질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필기도구와 조그만 수첩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질문을 하거나 받을 때 노트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착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보다 환자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담당 선생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짧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주의사항인데 병원 실습 시 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들고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동에서 실습생들끼리 몰려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치료실에서 뛰어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병원 주변에서 흡연하는 것,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항상 요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실습 과목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5과목인데 심호흡계, 근골격계 내용은 김기순 교수님, 물리치료 진단학은 지금 윤재환 교수님이 안식년을 갔기 때문에 김기순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신경계 물리치료학 부분은 황영 교수님, 물리적 인자치료는 황선원 교수님, 도수치료, 운동치료학은 제가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실습 체크리스트입니다. 신경계 임상실습 체크리스트는 뇌졸중 환자,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환자, 척추 손상 환자에 대해서 임상 양상을 이해하고 있다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실은 뇌졸중 환자라던가 파킨슨 환자는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대사질환이 있을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나 척추 손상 환자는 보통 그 사고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CNS 손상 환자들 중에서는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병원에 따라 어떤 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가 더 많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SCI 환자가 더 많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긴장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긴장도 같은 경우에는 SCI 환자에게 좀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머슬 톤을 유지해서 기능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CI 환자 중에서는 그 스파이널 코드의 손상 레벨에 따라서 그 기능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레벨이 그 C4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C4 레벨이 그 폐의 그 능력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4 레벨이 손상이 돼서 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벤틸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호흡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환자의 ADL이 확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자의 균형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는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 임상 실습 체크리스트는 내성마비 환자에 대해서 임상 양상을 이해하고 있다, 소아마비에 대한 양상을 이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여기서도 역시 근긴장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균형 또는 기능적 활동 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임상실습 리스트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다. 3학년 2학기 때 근골격계 치료학을 배우면서 이 트리거 포인트는 뭔지, 텐더 포인트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지, 또는 텐더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기전, 관문 조절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진단학에서 배웠던 스페셜 테스트 등을 이해하고 있다라 체크리스트로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는 ROM 또는 감각평가를 독립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균형
기능적 활동, 뭐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등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심장호흡 임상실습 체크리스트에서는 만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임상 양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에서는 그 COPD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은 재활의학과에서도 담당을 하지만 보통 호흡기 내과에서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 기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활력 징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호흡 측정기로서 환자의 호흡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등이 나와 있는데 FV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최대한 내뱉었을 때 그 볼륨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FEV1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얼마만큼의 호기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측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FVC와 FEV1 값은 가능하면 큰 값을 내는 것이 폐의 기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도 뭐 우렬성 심부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뭐 심전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운동 자각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레이팅 오브 퍼시브드 익설션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어떠한 기능적인 활동을 할 때 얼만큼 힘을 썼는지 얼마만큼 힘든지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인자치료 임상실습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온열치료의 적응증, 금기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뭐 냉치료, 적응증, 금기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적용 기구에 대해서 적응증은 무엇인지, 금기증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뭐 저주파 자극 치료기, 중주파, 고주파 치료기 등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각 치료기에 대한 적응증, 금기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점들이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옵저베이션 할 때 베드에서 선생님 등 뒤에 서 있지 않고 계속 얼굴 쪽으로 움직이기라는 내용인데 물리치료사는 치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등 뒤에 서 있게 될 경우에는 조금 뒤쪽으로 나와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너무 산만하지 않게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머리 쪽에 서 있지 말기라고 하는 내용은 환자가 일반적으로 머리 쪽에 이렇게 서서 옵저베이션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 쪽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기 전에는 앉지 않는다. 그 말은 옵저베이션을 하러 갔을 때 바로 의자에 앉아서 옵저베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옵저베이션 하러 갔을 때 선생님이 딱 보고 서 있지 말고 앉으라고 했을 때 그때 앉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짝다리로 서 있으면서 옵저베이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자세로 옵저베이션을 하는 것이 좋고 앉아서 할 경우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옵저베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한번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같은 그 장신구는 모두 빼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퍼 하면서도 긁힐 수가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실습할 때 작은 수첩과 펜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리치료 선생님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적는 게 좋겠고 실수생과의 잡담에서 웬만하면 그 병원 환자,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공부해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해와서 다음날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라고 검사를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잘못한 것을 얘기했을 때는 변명이나 말대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라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실습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랑 어느 정도 좀 사이가 가까워지게 돼요. 그때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엄격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으로 실습 시 신발은 실내와 실외화를 구분해서 신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굳이 안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위생상 더러워 보이는 운동화 같은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깔끔한 단화를 신는다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치료실 환경에서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어딘가를 갈 때는 같이 실습하는 친구에게 꼭 말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찾을 경우에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실습하는 친구들한테 어디 어디 간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분들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치료하는 것을 옵저베이션 하면서 궁금한 점을 너무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물리치료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의 물리치료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너무 모른다는 것을 티를 낸다던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조용히 이렇게 따로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절대 지각금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전에 내용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지켜서 실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그 담당 선생님께 꼭 연락을 드리고 뭐 결석한다던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께도 연락을 미리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각이나 실습에서 결석을 하게 되면 실습 평가 점수가 많이 깎이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각이나 결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뭐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다던가 번호를 주고받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단체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둘이 자주 술자리를 하게 되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꼭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저베이션 중간에 화장실 갈 때는 중간에 가지 말고 한 치료가 끝나고 나면 타이밍을 적절하게 봐서 갔다 오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실수 시 유의사항이라는 것들이 뭐 사실 정말 기본적이고 뭐 당연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실습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이제 간과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체크해보고 어떤 거를 하면 안 되는지 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꼭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돼요. 그럴 때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꼭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락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실습한다는 생각보다는 호수대학교 물리치료학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추후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때 가게 되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 실습을 하게 되면 보통 재활의학과 소속의 물리치료실로 임상 실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CNS 손상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스트로크 환자라던가 뭐 SCI 환자, 뭐 TBI 환자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어떠한 임상적 특징을 갖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국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집중해서 옵저베이션을 잘 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옵저베이션을 하게 되면 보통 물리치료 선생님이 좀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트로크 환자의 뭐 특이적 자세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또는 SCI 환자와 TBI 환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스트로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뭐 해머리지와 인팍션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실습을 나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줄 수 있는 팁은 실습할 때 뭐 항상 한두 가지 정도씩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치료가 끝나고 나면 뭐 경우에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치료 끝나시고 뭐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당황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적절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성실하게 그래도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가기 전에 한번 좀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 학회들입니다. 신경계 물리치료 학회인데 한국보바스협회 그리고 대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학회 그리고 대한 재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NDT 학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바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아와 성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PNF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유사 학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식 학회에서 썰티를 받지 못하면 유사 학회에서 잘못 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년차, 2년차, 그 3년차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꼭 정식 학회인지를 확인하고 그 이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DT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주관을 하는 학회인데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실습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같이 프랙티스 해보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썰티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회 중에서 본인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학회가 있으면 우선은 소개 강좌를 한번 들어보고 이 소개 강좌 들어보니까 내가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하면 본 강좌를 계속 들어서 썰티를 꼭 받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썰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정규직이라던가 경력직을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썰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수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던가 좀 더 취직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국시를 보고 물리치료 면허를 따고 나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학회들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고 꼭 이수를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근골격계 물리치료학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 칼텐본 에비언스 학회, 뭐 한국기능도수 치료학회, 케마학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씩 다 한번 들어가서 각 학회가 갖는 어떤 치료적 컨셉은 뭔지, 특징은 뭔지, 어떠한 필로소피를 갖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허를 따고 나면 한 번씩 소개 강좌를 들어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다. 이게 좀 더 흥미롭다라고 했을 때 본 강좌까지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떤 치료적 컨셉을 갖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회들이니까 꼭 비교를 해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심호흡기 물리치료학회입니다. 대한심장호흡 물리치료학회인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떠한 치료적 컨셉이 있는지, 특징은 뭔지 여기도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병원은 심장병동에서 심장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도 있고, 또 호흡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호흡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개 강좌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심장 쪽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심장 물리치료 쪽, 또는 호흡 쪽에 좀 더 관심이 간다. 그럼 호흡 물리치료 쪽, 이렇게 나뉘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본인이 물리치료를 하면서도 그 특색 있는 전문 분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꼭 본인의 어떤 그 스터디에 대한 플랜을 짜서 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의 그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내가 환자하고의 어떤 인터액션, 선생님과의 인터액션, 또는 같이 실습을 하는 학생들 사이의 인터액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또는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임상 실습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또는 도와주고 협업하고,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고민하고,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한다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성실성입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지각하지 않는 것, 또는 결석하지 않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같이 임상실습하는 학생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조금 같이 도와주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그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에게도 관찰하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어떤 옵저베이션 상황을 그냥 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치료하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따로 공부하고 한다면 임상실습 동안에 많은 것을 얻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름을 갖고 실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다른 병원, 기관들 기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임상실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성실하게 임상실습을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전공을 공부하고 이러한 학습의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병원에서는 임상적으로 환자와의 인터액션, 기타 다른 물리치료사 선배님들과의 인터액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기본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